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올해가 2015년 자격시험 횟수는 제 26회입니까? 자, 우리 26회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3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받고 3월 31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고 저는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는 홍진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해설이 지금 세 개 학원에서 같이 보니까 그래요. 이제 내가 부동산학 개론 담당.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됐습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 강주광역시 대이동에 있는 제1고시학원 학생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원 병점에 있는 에듀나인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홍진선이고요. 자, 출제를 했는데 실제 시험 문항 수하고는 약간 파트별로 그 문항 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초점에 맡았던 것은 많은 점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최소한 3월달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수준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절대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나온 문제를 틀렸으면 이 다음에 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동안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실제 시험에도 60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틀린 지문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옳은 지문은 되도록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1번. 자, 문제는 읽어야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학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1번은 부동산학의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가구로 정의된다. 맞습니까? 예. 김영진 교수가 말하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얘는 한 두세 번 출제됐는데요. 틀린 지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고.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게 있었다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2번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게 뭡니까? 복합이라는 소리입니다. 복합. 그래요? 그게 종합이라는 소리고. 자, 3번 갑니다.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민간 부분, 사적 부분은 형평성보다는 뭐다?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기초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를 구분할 때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은 실무 분야이면서 의사결정 분야입니까? 그렇지. 의사결정 분야 내에 투금 계정이 있다는 거 앞머리 따서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은 의사결정 분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분명히 출제할 겁니다. 출제할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으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면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법률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 있었답니다.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하면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맞죠? 부동산을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맞나요?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부동산은 뭐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공시수단을 갖춘 개별 법률에서 공시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이게 무슨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다음에 정착물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25회 때는 정착물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러면 2번 문제 갑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여기까지는 하자 없습니다. 공시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맞죠? 여기까지 복합부동산으로 정의된다.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뭡니까?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개별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이용할 때 두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겠죠? 그것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됐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주택, 상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토지 정착물이다. 맞지요?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집니까?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요. 자, 그러면 주택, 상가 얘들은 건물입니까? 그렇지. 주택, 상가,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등기된 임목은 토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그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주택, 상가, 소유권 보존되는 임목은 토지 정착물이다. 맞죠? 근데 그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자, 2번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의 구별 여부는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중개한다든지 평가활동 등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어떤 게 정착물이 되면 매매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이 있다는 소리고 옳은 말. 3번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죠? 반대로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옳은 말. 4번은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되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이 매매시 누구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 소유로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에 답 몇 번? 4번. 자, 5번은 됐고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문제 4번. 토지 용어의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가 뭡니까? 후보지. 그러면서 1번 옳은 말. 2번 필지, 법률상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옳은 말. 3번 택지란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 한다? 택지. 4번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틀렸죠? 나지라 함은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의하면 토지 이외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뭐다? 나지.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5번 갑니다. 부동산 특성에 관한 내용 다 틀린 것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자, 1번 부동성, 국지적 시장.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국지적으로 된다. 지역화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임장활동, 반드시 현장에 가서 임해봐라. 못 움직이니까. 맞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집가구 현상,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 집가구 현상은 뭡니까? 부증성. 그래서 답 몇 번? 1번.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 자, 6번 갑니다. 6번 문제는 올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균형가격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균형가격.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수요함수가 변했답니다. 그러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리량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의 증가인가 수요의 감소인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6번 문제는 그래프로 그려내면 이겁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균형이죠. 그래서 균형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균형거리량이 이렇게 형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급 곡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돼요? 공급함수죠.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가 QS는 얼마 나왔습니까?
네. 300 플러스 4P입니다. 300 플러스 4P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요함수가 두 개 나왔는데, 수요함수 1번, 원래 수요함수입니다. 이 수요함수를, 아니, 수요곡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요함수거든요. 수요함수, QD 1번입니다. 1번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1000-3P. 3P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수요함수가 지금 변했습니다. 수요함수가 변했습니다. 수요함수가 600-2P로 변했다겠죠? 그러면 이 문제만 보면 수요함수가 변했으니까 수요곡선이 두 개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이 수요곡선이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D1, D2 있고, 이게 D2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 이 문제만 보면 수요가 증가했는지 수요가 감소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림으로 보면. 자, 그러면 수요 함수가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생겼는데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풀 수 있는데 논리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수요 함수 2번입니다. 1번이고 2번이고 QD2는 600 마이너스 몇입니까? 2P.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E0였는데 새로운 균형점 E1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푸는 요령. 이렇게 두 개가 원래 균형점이었습니다. 맞죠?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리랑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이게 생긴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또 갖다가 놓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얗게 된 것은 원래 균형점, E0의 균형점. 그 다음에 노랗게 된 것은 새로운 균형점. 되셨죠? 자, 그럼 원래 균형점 갑니다. 원래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랑 구합니다. 공급함수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공급함수 300 플러스 4P 이꼬로 수요함수 여기 나왔네. 1000 마이너스 몇 P? 3P.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P 플러스 3P 이꼬로 넘어오죠. 넘어오면 얼마? 1000 마이너스 300인가? 1000 마이너스 300입니다. 300. 그러면 7P는 700. P는 얼마? 100. 그러니까 원래 균형 가격이 얼마란 소리입니까? 100이란 소리입니다. 100. 자, 됐고. 그 다음에 원래 균형점에서 거래량. 이 100을 수요함수, 공급함수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수요함수에 대입합니다. 300 플러스 4 곱하기 100. 맞죠? 그러면 얼마? 700. 700. 자, 이게 옳게 풀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 이 100을 공급함수도 대입하고 수요함수도 대입해서 양이 똑같으면 옳게 푼 거야. 그럼 대입해봐요. 자, 수요함수 대입하면, 이거는 공급함수 대입한 거고, 수요함수 대입하면 1000 마이너스 3 곱하기 100. 그럼 700이죠? 그럼 옳게 푼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여기가 얼마나 소리요? 700이라는 소리예요. 700. 자, 원래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은 100이고 균형 거리량 얼마다? 700이다 이 소리입니다. 700. 자, 이게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100, 균형 거리량 얼마? 700. 자,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수요함수가 바뀌었거든요. 수요함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네. 300 플러스 4P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함수가 600-2P인가? 600-2P로 바뀌었습니다. 자, P를 넘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6P 넘어갑니다. 그러면 300. 그럼 P는 얼마? 50. 됐죠? 자, 그 다음에 검산합니다. 규정 거리량 50을 공급함수 수요함수에 대입합니다. 자, 공급함수에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300 플러스 4 곱하기 50. 이렇게 되면 200이다 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함수에 대입합니다. 600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그럼 100에서 50, 500. 맞나요? 그렇지. 균형 거리량 얼마? 500.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얼마가 되고? 50원이 되고, 균형 거리량 얼마 되고? 50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는 가격은 얼마? 50원이 되고, 균형 거리량 얼마? 500. 그러면 가격은 얼마 하라겠습니까? 50원.
거래량 얼마 감소했습니까? 200. 700에서 500 됐으니까 200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균형 가격 하락하고 균형 수량은 감소했죠. 균형 가격 하락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뭡니까?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이게 수요 증가가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의 균형점이 바뀌고 균형 가격은 떨어지고 균형 거래량 감소하잖아요. 자, 그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 문제는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말로 온 거라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주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지만 올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자, 7번 갑니다. 7번은 경제이론에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건데요. 자, 틀린 것만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자, 7번에 5번 갑니다. 부동산 유량 공급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량 공급이면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기간. 그래서 5번이 유량 공급을 일정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8번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 변화 요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오로지 뭔만? 가격만. 수요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립주택이라 하겠습니다. 8번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그럼 연립주택의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오로지 연립주택 가격인가요? 그렇지.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나온 것은 5번밖에 없네요. 맞죠? 그러니까 5번에 해야지 다른 번에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자, 됐고. 9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증가. 1번 옳은 말. 2번.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자들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감소시킵니까? 감소시키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면 지금 파는 게 아니죠. 나중에 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공급을 만다? 감소시킨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부동산 공급을 뭐요? 감소시키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됐고.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0번 갑니다. 10번. 다음 중 어떤 지역이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10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0번. 24회 때 공급 곡선 이동 요인을 물어봤고 25회 때 수요 곡선 이동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24회 때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것, 25회 때 작년에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이동 요인, 공급 곡선 이동 요인 물어봤으면 이 다음은 올해는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요령. 여러분들 막연히 지금 문제를 푸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지금은 7, 8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실수하거든요. 다 알면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밑에 이제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10번 가봐요. 10번 문제를 푸는 요령. 균형 가격 상승 요인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상승 요인 찾으세요. 그럼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몇 가지는 될까요? 무수하게 많겠죠. 그런데 수요 요인하고 공급 요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 요인은요. 수요 뭐 증가. 그다음에 공급으로 보면요. 공급 뭐 감소. 그럼 이 두 개를 찾으면 된단 말이지. 되셨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쓰고 나서 접근할 거.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찾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대체 투자자산의 수익률 상승.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는요. 감소. 2번.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수요 감소. 3번. 건축 자재의 가격, 택지 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측 요인입니까? 공급측 요인입니까? 공급측 요인이죠. 공급 감소. 우리가 찾는 것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찾는 거죠. 그러면 3번이 공급 감소, 3번이 답입니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4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증가로 인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했다.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야.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지의 수요는요? 같은 방향이지.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소비라 했잖아요. 소비. 그럼 대체재가 하락하면 해당지의 수요는요? 감소.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 오피스를 많이 살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하겠지. 되셨습니까? 그렇지. 5번 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수요? 감소. 우리가 찾는 것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자, 됐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시험 문제에서 균형 가격 하락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첫 번째, 10번 문제는 균형 가격 상승 요인을 찾으라고 한 거고, 만약 문제에서 균형 가격 하락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락 요인이 아닌 것은 상승 요인이죠. 그럼 하락 요인을 봐봐요. 하락 요인. 하락 요인은 수요 뭐요? 수요 감소하고 공급 뭐요? 증가 요인이죠. 그러면 이게 아닌 거거든. 이거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찾으란 소리야. 이거 아니면 결국은 뭐란 소리야? 수요 증가하고 공급 뭐 찾으란 소리야? 감소 찾으란 소리잖아. 똑같잖아. 되셨나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네.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는 여기 있네요. 결론. 균형 가격 상승 요인을 찾으세요. 이 말이나 균형 가격 하락 요인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 말이나 똑같은 문제라는 소리지. 되셨죠? 이렇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균형 가격 상승 하락이 나오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쓰시라는 거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 그래야만 틀리지 않는다. 자, 11번 갑니다.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5% 증가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그렇습니다.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정도는 계산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가탄은 자, 11번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인데 수가탄은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무슨 변화율?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인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가격이 몇 퍼센트? 1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15%가 뭐였어요? 15%가 증가했습니까? 아, 문제 잘못 냈네. 반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실수했네. 그래요? 15%가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되죠? 15%가 뭐 한다고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15%가 감소. 여러분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 알고 풀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실수했네요. 정정합니다. 이 부분.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근데 거기 15% 증가한다고 해도 답은 문제가 없잖아요. 답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탄력성 몇입니까? 1.5입니다. 1.5면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그렇다면 몇 번이요? 1번. 자, 2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1.5. 여기 맞았죠? 근데 정상제라고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정상제가 될지 열등제가 될지 몰라요.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것은 소득 탄력성 가지고 따지는 거야. 소득 탄력성. 되셨습니까? 그렇지. 정상제가 나와서 또 반가워서 그저 했나?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1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12번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틀린 것. 1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이전보다 커진다.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은 뭐다? 완만해진다. 자, 2번.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까? 그렇지. 그런데 2번은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장기가 탄력적이고 단기가 비탄력적이죠. 그럼 2번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3번.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답니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때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 수입은 같은 방향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임대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4번 갑니다.
A제 가격이 10% 상승할 때 B제의 수량이 5% 증가하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량이 증가했다. 그럼 두 자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량이 증가하면 그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 말하면 안 되죠. 이거 뭐라 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이 나와야지, 소득. 소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소득이 10% 증가할 때 B제의 수량이 5% 증가한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5이고 이 제한은 무슨 제라고 해야 돼요?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그러니까 12번에 4번은 뒤죽박죽 돼서 옳은 지문이 하나가 없어요, 옳은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12번에 4번 지문을 옳은 말로 고치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수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네? 4번 틀렸잖아요. 4번 틀렸어. 12번에 4번이 틀렸어요. 5번 갑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여러분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그럼 수직선이면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거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12번에 5번은 이런 거죠. 12번에 5번은 균형의 변동에서 완전 비탄력적 나왔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죠. 여기가 고정된다는 소리야. 이게 거래량이거든.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가격이거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제로 나왔다. 또는 수직선에 나왔다. 여기가 고정. 100개.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야, 지금.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번에 5번 지문. 12번에 5번 지문은 이 상황에서 뭐가 증가했습니까? 수요 증가했지.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D0, D1이요. 원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거래량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상승했습니까? 가격만 상승. 자, 그래서 12번에 5번 지문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입니다. 자, 13번 부동산 경기 변동 갑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옳은 말이 되고요. 4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O다, X다? X지. 지역별로 다르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제가 비 다르다 했습니까? 불은 불명확, 불규칙, 불규칙적. 비는요, 비대칭적. 다르다는 지역별로 달라요, 용도별로 달라요, 도시별로 달라요. 뭐가? 경기 변동 양상이. 되셨죠? 됐습니다. 이제 14번 갑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3번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틀렸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럼 O다, X다? X.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도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5번에 3번 갑시다. 자, 3번 가봐요. 틀린 거 고른 겁니다. 1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왔대요.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지. 하향여가. 상향여가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이 저소득층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래서 상향여가로 해서 15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15번에 3번이에요. 16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2번.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 나오면 시장에 맡겼습니다. 무슨 생산? 과소 생산. 거기 공공재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이건 옳은 말이야. 그런데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입니까? 과소 생산입니까? 과소 생산이야. 그런데 과대 생산이라 해서 틀렸다 이 말이지. 되셨죠? 나머지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17번은 예부 효과입니다. 틀린 거. 17번에 1번은 예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예부 효과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의도하지 않을 거. 그 다음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고 2번. 예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은 말. 3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즉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다는 소리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잉 생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게 과잉 생산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 과잉 생산. 제가 뭐라 그러는가? 부잉 그랬죠? 부잉. 생산 과정에서 정외부 효과, 과소 생산. 4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자,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근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7번 답 몇 번? 4번. 자, 5번. 부의회부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해야 되죠. 규제. 부의회부가 발생하면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켰다는 소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렇지. 옳은 말. 18번 갑니다. 18번은 부동산 정책 수단을 물어보는 거라고. 자, 18번에 틀린 거 1번.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틀렸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몇 가지 논리로, 세 가지 논리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정부 시장 개입 수단이 나옵니다. 방법.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오늘 이것까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토지 시장으로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은 공영이란 말, 그 다음에 공공이란 말, 맞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 방법,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뭐 토지은행제도, 선매제도,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야. 공공임대보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갔다. 공영이란 말이 들어갔다. 뭐 토지 선매. 그러면 토지 선매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서 나오던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사인끼리 사고팔지 말고 특정한 매수자를 선매 협의할 수 있는 자를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선매라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가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 A 토지를 사고팔 거란 말이야. A 토지를. 그러면 A 토지를 사고팔 때 구청장에게, 얘가 해운대구라면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구청장이 이 A 토지를 보면서 이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익사업용 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청장은 너희들끼리 사인간이 거래하지 말고 여기 공적 주체가 미리 사겠다. 그걸 선매라고 그래. 선매. 그러면 이 선매는 두 가지 경우에 선매가 발생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허가권자가 선매 협의 통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가받고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허가권자가 선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선매입니다. 그러니까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무슨 말 됐죠? 그래요? 그러면 선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이 토지를 봤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그때 허가, 불허가 처분하지 않고 바로 선매 협의를 한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공법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시험법에는? 이거 공법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져. 그게 선매입니다. 선매. 그러니까 선매는 정부가 직접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수요자 역할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뭐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보유는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직접 개입인데 의미가 이런 거죠. 국가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임대했습니다. 임대. 국가가 저에게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럼 토지시장에서 국가는 뭐가 되는 거야? 공급자지. 공급자. 여기는
정부 또는 지자체, 공적 주체가 수요자, 공급자 측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을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보유 이런 거.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러한 것들이 직접 개입이고 간접 개입 갑니다. 간접 개입은 뭐 나온다 했습니까? 돈 나온다 했죠. 돈 나온다 했습니다. 돈, 세금. 조세라고 나올 수도 있고 세금의 종류를 나열하는 거야.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세금을 쭉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융자지원, 그 다음에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규제라는 말이 나오고 제도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럼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가받으세요, 허가받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뭐 건축 규제하고 각종 인허가제 있어요. 인허가제도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 규제 수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에 1번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오다 X다. X. 그렇게 하시고요. 자, 19번 문제로 갈 겁니다. 자, 19번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사용량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저하시킨다.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임대료 규제하는데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그러면 임차인의 가구 이동을, 주거 이동이 제약된다고 그랬죠. 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거냐. 감소? 이런 거잖아요. 임대료 규제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했다. 봐요. 여기 임대주택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가 막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정됐어. 이게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제했습니다. 이게 규제 임대료예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임대료 규제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 무슨 수요? 초과 수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해버리면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임차인들은 쉽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2번 이동을 촉진시키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20번부터 이제 투자 이론인데요.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본 환원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주택만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왜 X입니까? 그렇지. 원금 균등이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원리금 균등이야. 자, 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 강주의 수험생하고 그다음에 수원의 수험생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사먹는 것은 저당 상수라고 그래. 그런데 조건은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을 빌려왔을 때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을 돈 빌려왔을 때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처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을 빌려왔죠. 그때는 저당 상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 빌리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건요. 그러면 저당 상수. 이거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가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을 빌려왔다면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이해 되시나요? 근데 이 문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왔다 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옳은 말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21번 갑니다. 21번은 계산 문제네요. 자, 21번.
점수를 많이 못 맞춰서 재미가 없습니까? 자, 21번 갑니다. 21번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얘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투자를 선택한다는 소리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뭐한다? 기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요구 수익률이 지금 몇 %입니까? 10%지. 그럼 우리는 기대 수익률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을 지금부터 구해봅니다. 자, 너무나 쉬운 건데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 부동산에 자, 기대 수익률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자, 여기는 경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요? 낙관적. 내년에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 비관적입니다. 얘는 호황, 얘는 불황, 얘는 보통 이런 거야. 보통. 경제상이. 확률입니다. 발생한 확률. 이 말의 의미. 여기 30%죠. 30%는 내년의 경제상이 낙관적일 확률이 30%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는요, 정상적, 보통이 50%고, 비관적일 확률이 20%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야. 여기 기대 수익률의 의미는 낙관적일 때 얼마냐 이 소리입니다. 낙관적일 때 몇 퍼센트? 10%. 자, 비관적일 때는, 아니, 보통일 때는요, 8%. 낙관적일 때 10%면 정상적이 보통일 때는 좀 줄여야 되지. 그 다음에 비관적일 때는 몇 퍼센트? 5%입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을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기대 수익률은요? 곱해주면 된다겠잖아요. 곱해서 더하면 된다겠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0.3 곱하기 0.1 플러스 0.5 곱하기 0.08 플러스 0.2 곱하기 0.05 이렇게.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1%, 3, 4, 1 몇 퍼센트? 총 8%. 얘는 8%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몇 퍼센트고? 10%고 기대 수익률은 8%입니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기대 수익률은 8%, 투자를 뭐 한다? 기각한다. 자, 22번 계산 문제네요. 자, 22번 계산 문제입니다. 22번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자본 수익률. 그렇지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중개사가 됐는데 자기자본 수익률을 못 구한다. 그러면 쪽팔린 거야.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거든. 내 돈에 대한 수익률? 그럼 여기 자기자본. 이것이고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냐면 이자 비용을 빼면 이걸이 끝이야.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합니다.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거기? 총 투자액이 얼마야? 10억이죠. 10억인데 대부비율이 60% 돼. 그러면 남의 돈은 6억이란 소리야. 그럼 내 돈은 얼마다? 4억이란 소리입니다. 4억. 자기자본 4억. 그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야. 1억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온 이자 줘야 되겠죠. 자, 이자 뺍니다. 이자는 총 6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8%. 6억 곱하기 0.08입니다. 8. 68에 48. 4,800입니까? 네, 4,800이네요. 그러면 4억을 투자해서 5,200을 번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나다. 4억 투자해서 5,200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8%. 자, 아, 있나요? 아, 미안하네. 그거 뺐네. 아, 그걸 빼서, 그거 해서 18%구나. 자, 미쳤어. 자,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 미안합니다. 예, 쎄. 아, 그거 있었구나. 자, 여기에, 자, 봐요. 이 문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투자한다면 영업을 통해서 돈 번 거다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있겠죠. 시세 차익. 그 시세 차익이 뭐요? 자본이득이잖아요. 얘는 무슨 이득이고? 소득이득이고. 그러면 자본이득이 있다면 이거 더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자본이득이 있으면 더해주고 손실 났으면 빼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변화. 가치변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그렇지, 이런 거죠. 10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영업을 통해서 1억 벌어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또 1억 올라갔다. 그럼 그 1억도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고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봐요. 이제 이 문제 풉시다. 4억. 나 순용업소득 얼마? 1억. 마이너스 6억 곱하기 얼마? 8%가요? 8%. 0.08.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자,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2% 상승했죠? 그럼 2% 상승했으면 얼마가 올라간 거야? 얼마에 대해서 2%야? 10억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아니. 10억에 대해서 10%면 얼마야? 1%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러면 2%면 얼마야? 2천만 원. 이제 2천만 원 올라간 거야. 2천만 원 더 해야지. 만약에 2천만 원이 빠졌다. 가치 하락률이 2%다. 그럼 마이너스 2천만 원. 되셨죠? 그러면 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했어. 자, 1억. 마이너스 얼마? 68, 48이죠? 4,800. 플러스 얼마? 2천. 그러면 4억을 투자해서 이봐요. 여기 빼면 5,200에다가 7,200이네. 7,200. 맞나요? 그렇지. 7,200. 그럼 여기서 72, 4, 1, 4, 32, 8. 48에 32. 맞죠? 18%. 됐나요? 그렇지. 18%. 구리야. 되셨죠? 네, 18%. 선생님, 나는 포기다. 포기.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오다 X다. X.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키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 들어가서 틀렸고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기 바라고 24번 갑니다. 다음은 수익성 부동산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영업 현금 흐름이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득이죠. 매각 현금 흐름은 자본이득이잖아요. 두 개 다 고려해야지. 제가 아까 여기 이 문제 풀 때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제가 고려하지 않고 풀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랬잖아. 자본이득 고려하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거. 자, 그 다음에 2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공제하고 기타 수입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맞죠? 가능 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여기다 뭘 더하면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맞죠? 네, 됐나요?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맞잖아요. 유효 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가 뭐가? 순영업소득이니까. 4번.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 어느 경우에 차입이 없다면.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면. 맞나요? 그래요? 자, 5번.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따른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오다 X다. X지. 소득세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라겠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는 영업경비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영업경비고 소득세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라겠잖아요. 이해 됐나요? 그렇지.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25번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25번은 제가 설명할 필요 없네. 25번은 답 몇 번? 1번.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순위율법, 회계적 순위율법 등이 있다. 회계적 순위율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5가지를 나열해 봅니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율법,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해수 기간법. 이 5가지. 그래서 25번은 틀린 게 몇 번이에요? 1번. 자, 됐고.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25번에 3번 내부 순위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으면 순현가는 몇? 0.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몇? 1. 자, 그 다음에 25번에 4번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맞죠? 네. 자, 26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O다 X다? O.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이 뭡니까? 저하고 약속한 대로 왔어요. 약속한 대로. 부채 감당률이 뭐다? 줄긋이 안 했나? 안 했다고? 이런 거 안 했나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여기다 기타 수입을 더하면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을 더하고 나면 그게 유효총소득이고 유효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 차감하고 나면 영업경비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순용업소득이고 맞죠? 순용업소득이고 마이너스 뭐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고 나면 그러면 세해 전 현금 수지 현금 수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는 거죠.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면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 됐어요? 이 순서 외우시다가 심심하면 여기다 줄 하나 그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얘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랬잖아요. 부채 감당률이고 우리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약속했을 텐데요. 제가 부채 감당률 그러면 여러분 뭡니다? 줄긋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 기억나나요? 그렇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 사이에 줄 하나 그어서 분수식을 만들면 그게 뭐다? 부채 감당률이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용업소득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2번은 만약에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비교했을 때 순용업소득이 더 크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감당률 몇보다 커요? 1보다 큰 거지.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으로 할부금,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소리야. 잔여액이 있다는 소리지. 무슨 말 됐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1이다. 부채 감당률 1이면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뭐다? 같다. 부채 감당률 1보다 작다. 그러면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 중에 어디가 크다?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크다. 그럼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자, 2번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비율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맞나요? 맞지? 여러분들 순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순소득 승수. 자, 앞에는 잘 됐는데 뒤에는 갈수록 띵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승수 조소득 승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었어. 현금 수지 승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수식은 여기 세우도 있죠. 세우. 수식은 승수 앞에 말이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소득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순소득이고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고 얘는 세후 현금 수지고 근데 위에는 투자액이죠. 근데 이 조소득 순소득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란 말이에요. 총투자액. 얘도 총투자액이잖아요. 근데 총투자액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요. 투자액은 투자액인데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얘도 지분 투자액.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수가 알아야 돼. 역수.
총자산 회전율. 얘는요,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얘는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을 다른 말로 지분 환원율. 얘는요, 세후 수익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승수 나오면 밑에는 승수 앞에 말이고 위에는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득으로 됐다, 소득. 그러면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 수지로 됐다,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순소득 순수는 순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인데 부동산 가격이 해도 상관없잖아. 비율로. 이게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 얘를 자본 회수 기간. 얘가 자본 회수 기간. 회수 기간이라고 불러. 지금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유흥자 잔금의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옳은 말이거든요.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해서 네 돈의 비율. 자, 4번 갑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여기 있네.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나오면 총 투자액이 나와야 돼?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 근데 거기 총 투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죠. 지분금융 반대는요. 부채금융. 그러면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했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고, 사채란 말 나오면 뭐가 돼요? 부채.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 개발업자가 돈이 없을 때 사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 개발업자는 남의 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채가 나오면 지분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자, 됐고. 자, 28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킨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차입자에게.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갔을 때, 고정금리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변동하면 대출자가 손해본다고. 대출자가. 이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그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겁니까?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그런데 거기 대출자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랬죠? 그거 틀렸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나머지 건 다 옳은 말이고, 29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5번 가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틀렸죠. 자, 여러분 좀 이거는 잘 안 될 거야. 응? 자, 봐요. 이렇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매 기간에 뭐가 동일해요?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해. 원리금 상환액은 얘는 동일하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쭉 10년 동안 이 금액이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이런 거 했었죠. 1억을 대출 받고 이자율은 10%고 기간은 10년이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63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면 매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1억 곱하기 0.163이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려오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다가 0.163을 곱하면 그게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러면 1,630만 원을 매년 갚아 나가는 거야. 이 조건이면 여기가 1630, 1630, 1630 똑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1630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1630에
비율을 보면, 구성을 보면 뭐하고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야. 근데 1차 년도는 1630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1차 년도입니다. 1차 년도는 이자가 얼마야, 이자? 이자 비용이 1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얼마나 됐어요? 630이지. 630. 자, 왜 그러냐면, 1억을 빌려왔습니다. 이자율 10%입니다. 그럼 1차 년도는 1억에 대해서 10%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1,000만 원 이자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원금은 630이야. 봐봐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은 돈 빌려오면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얘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동일한데, 그런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되죠. 그러면 초기에는 뭐가 커요? 이자가 커요. 그럼 이자는 점점 뭐하고? 줄어들고, 원금 갚아나가는 건 점점 뭐하고? 증가해지.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가 이자야. 이자고 여기가 원금 상환액이라고. 원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자는 점점 뭐하고? 줄어들고. 자, 그런데 거기 29번에 5번 봐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 그게 원금 상환액이라는 소리야. 규모는 점점 줄어듭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한다. 뭐가 줄어들고? 이자가 줄어들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데, 어렵죠? 빨리 끝내줄게. 빨리 끝내. 빨리. 나도 힘들어. 이런 거 있어요. MPTS가 있고, MBB를 했고, 그 다음에 MPTB를 했고, CMO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당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혹시 기억나나 봐요?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 이거 기억납니까? 안 하기는 뭘 안 했어. 투투투 발발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참말 안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약식으로 설명할 텐데요. 자, 여기가 이게 투자자 나중에 설명할게요.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 B는 발행자, 이까지 설명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발행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소유권, 얘는 발행자. 그 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해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약식으로 하는데, 여기 MBB라는 게 있어. MBB는 BB죠. 그러니까 다 발행자야. BB가 뭐예요? 발발이라는 소리야. 이해 되셨죠? 그렇지? 약식이야, 약식. 그래요? 그러니까 MBB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하면 돼요. 약식인데, MBB, BB, 발발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 돼. 약식입니다, 지금.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나오겠다. 자, 30번 그러면 4번 지분 가봐요.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그럼 MBB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투자자는 이걸 갖냐, 이 말이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MBB는 발행자가 이걸 갖는다는 소리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이 MBB라는 것은 저당권을 발행자가 갖는 거고, MPTS에서는 저당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MBB가 나오면 투자자가 갖는다고 하면 다 틀려버려요. MB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예요? 발행자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자, 좀 힘들지만 이 정도 하시고. 자, 31번은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31번 틀린 것 그랬습니다. 2번 가봐요. 절대 지대설에 가면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O다 X다. X지. 절대 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거. 저기 4번 가봐요. 4번.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가면 특정 도시의 상권의 흡입력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지 X. 정신 차리자고요. 32번에 4번. 거리의 제곱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그러니까 32번에 4번은 비례하고 반비례를 반대로 써놨죠? 예, 됐고. 5번 봐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하면 A 도시와 B 도시의 상권에는 어디에 더 가깝게? 작은 도시에 더 가깝게.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33번 갑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중량 증가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중량이 증가했습니다. 중량이 증가하면 제품이 무겁다는 소리입니까? 원료가 무겁다는 소리요? 제품이 무겁다는 소리죠? 제품이 무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 시장지향 입지지. 그러면 원료 증가 산업은 무슨 지향 입지? 시장지향 입지라고. 이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빼먹었네. 자, 볼래요? 우리 이거 원료지향 입지 했어요. 원료지향형 입지하고 그 다음에 시장지향 입지했습니다. 원료지향 입지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중량 무슨 산업? 중량 감소산업이라 했죠? 감소산업.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는요? 중량 무슨 산업? 증가산업. 헷갈리거든.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문할 거예요. 감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원. 중량 감소산업, 원료지향 입지. 중량 감소산업, 무슨 지향 입지? 원료지향 입지. 여기서는요, 증시. 감원, 증시. 되셨죠? 두 개 다 암기하고 있으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하나만. 감원만. 두 개 다 암기하고 있으면 감시가 돼, 감시. 감시가 되면 큰일 나. 감원. 이해되셨나요? 중량 감소산업, 원료지향 입지, 감원. 되셨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자, 34번. 예? 다음 주에요? 다 끝났어, 이게 다 끝났어. 다음 주면 어떡해? 다 끝났어. 금방 끝내. 자, 34번 갑니다. 34번 옳은 거 그랬죠? 답은 3번인데. 자, 거기 1번 가요.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경우 나오죠?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이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거 다 하는 거야. 자금도 자기가 도달하고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이익도 자기가 귀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귀속한다.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공사비 분양금 정산행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개발하는데 그냥 가버릴 수는 없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발업자가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토지는 200억이고 이 개발 비용은 100억이라고 봐요. 100억.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금 100억을 들인 게 아니죠. 개발업자가 100억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어놓으면 300억이 된 거야. 300억이 됐으면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나눠 가져야 되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지문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지문은 공사비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맞죠?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귀속된다. 그러면 안 돼. 이익을 나눠 가져야 돼. 이해됩니까?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3번은 옳은 말이고요. 4번 갑시다. 4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대규모 개발 사업은 콘소시엄은 여러 기업이 연합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 기업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잘했다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는 거야. 불명확.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고 그랬죠?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5번 지분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사업 수탁 방식 그렇게 기억하실 거. 지분이란 말이. 자, 이제 6문제 남았으니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갑니다. 틀린 거 그랬네. 1번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개별평가죠? 옳은 말입니다. 자, 5번 갑니다.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로 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날짜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다.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어. 자, 36번. 가치와 가격에 관한 내용을 틀린 것 그랬습니다. 2번.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 있지만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가치는 여러 개 있고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37번은 금방 할 수 있잖아. 37번.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이야? 균형이었지. 부동산의 가치 정의는요? 예측이지. 영가, 예수. 맞죠?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그래서 무슨 원칙? 변동 원칙. 자, 38번. 다음은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규정된 자산의 평가 방법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의 평가는 뭡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원의 평가는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똥집 과자. 기억나지요? 똥집 과자. 가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3번.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뭡니까 이거? 원가법.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자, 4번. 토지와 건물 일괄의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여기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자, 5번. 강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 자, 39번 가는데요. 39번은 1번 옳은 말이고 2번 봐요. 제주도원가는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원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옳은 말이고 3번, 4번 됐고 5번 가봐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여러분 안 배웠습니다. 경제적 뉴스를 기준으로 하고 관찰감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아니라 이거는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입니다. 평가 목적의.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를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고 관찰 감가법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설명을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4번 가봐요. 친인척 간의 거래는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이런 거야.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MBB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발행자만 나온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45문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이 건물 평가할 때 평가합니다. 그때 이 건물하고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을 거라고. 유사한 거래 사례. 그러면 여기가 사례입니다. 사례라고. 사례. 얘도 사례야. 사례.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를 선택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할 때 이렇게 봐요. 이 대상 부동산하고 여기 A, B, C가 있는데 A가 대상하고 똑같하게 모든 게 똑같은데 A가 10억이 거래된다 해봐요. 그럼 얘도 얼마다? 10억이다.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부동산 가격 낼 때 거래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얘도 사례고 근데 얘가 8억이고 얘가 7억이다 이 소리야. 그럼 이 부동산하고 대상 부동산하고 가장 똑같은 게 A래요. 그럼 이 부동산도 얼마 정도 한다? 10억 정도 하겠다가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사례를 선택해야 돼. 사례. 이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고. 사례를 선택하는데 이 A 부동산이 무슨 친인척 간에 거래됐대. 친인척 간에. 그래서 10억이 거래됐대. 동생한테 팔면서 10억이 거래됐대요. 그러면 보다 싸게 팔았겠죠. 맞죠? 그러면 이 10억짜리를 사례로 선택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거래됐는데 지금 A가 10억이 거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억이 아니라 원래 12억짜리라고. 12억짜리. 근데 동생한테 팔면서 싸게 팔았겠죠? 그럼 이 10억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례를 선택하는데 1번 사례는 10억이 거래된 거야. 그런데 친인척 간에 거래면 싸게 팔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서 이 가격을 내면 될까 안 될까? 네? 이게요 안 된다면 원래는 봐봐요. 얘가 정상적인 가격 구하려면 얘도 정상적으로 거래된 걸 선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인척 간에 거래면
정상적인 사례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친인척 간의 거래는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사례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 여기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빨리 가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걸 평가할 거야. 이걸 평가하려면 사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럼 원가법은 이게 필요 없어. 원가법 필요 없고, 얘는 원가법은 이것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가 제조단가 구하면 돼요. 원가법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거 평가할 때 사례를 선택한다니까요. 선택. 그러면 이 부동산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격이 구하려면 A 부동산이 이렇게 했다기 봐요. A 부동산이 제가 저기 정선에 가서 이게 빠진걸 매번 긋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나게 빚을 지고 온 거야. 그래서 돈을 못 갚고 도망 다녀. 근데 정선 애들이 왔어요. 필라 바지 이분이라서 저를 잡고 너 손가락 자를 거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손가락 자를 거야 해서 15억짜리를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10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10억은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이 분산을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동기가 개입되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그런데 야, 너 그애들이 필라 가진 애들이 협박을 해서 10억에 팔았는데 원래 가격은 얼마였는데 15억이었다? 이렇게 안다게 봐요. 안다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협박이 한 사례를 사례로 선택할 수 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지. 근데 어느 정도 싸게 팔았다를 안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은 친인척 간의 거래로서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자, 세계학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설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더 정확한 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